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많은 호응 때문에 제가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잘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어떤 방송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무좀. 근데 이 무좀이 정말 불치병일까요? 한번 발생하면은 영원히 내 몸에서 안 떠날까요? 이 무좀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무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좀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몸속에 공존하고 있는 이 균들을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몸은 내 것만이 아니다. 나도 살고, 곰팡이도 살고, 바이러스도 살고, 세균도 살고, 뭐 심지어 기생충도 살고, 모든 다양한 생명이 우리 몸속에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균들이 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고유의 그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게 다양성을 이루는데 이 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균하고 곰팡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다 미생물이라고 하죠. 미생물인데 얘네들 세상에서는요, 이 세균하고 곰팡이는 전혀 다른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세균한테 너 곰팡이야 세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세균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곰팡이한테도 마치 우리한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내가 일본 사람 같은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전혀 다르듯이 세균과 곰팡이는 전혀 다른 생물체예요. 특히 세균은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원핵 생물이에요. 원핵. 곰팡이는 진핵 생물이에요. 이름만 딱 들어도 세균은 원핵, 더 하등 동물인 거죠. 곰팡이는 진핵. 뭐냐면 더 인간과 비슷한 고등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곰팡이 입장에서 세균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편도선염, 장염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거는 대부분 세균이거든요. 세균인데 세균들은 항생제 한 3일 정도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장염 약 한 3일분 먹으면 낫고 편도선염도 뭐 길어야 일주일이고 3일 정도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곰팡이는 이 무좀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불치병이란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세균과 곰팡이, 또 바이러스는 또 비세포성 미생물이라 해가지고 얘네들 축에 끼지도 못해요. 바이러스는 기생을 또 해야 되는 생명체라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전혀 다르다는 이 재밌는 얘기부터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의 차이는 이 핵막, 그러니까 진핵 생물, 우리 인간이 핵이 있잖아요. 핵막이 있고 핵이 이렇게 고유로 가지고 있어서 핵을 DNA를 복제하면서 생명활동을 하는데요. 이 진핵생물인 곰팡이하고 사람은 비슷한 원리로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무좀약 먹으면 독하대, 간 나빠진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세포막하고 곰팡이의 세포막이 매우 유사해서요. 이 곰팡이 죽이려고 먹은 약이 자칫 사람의 세포막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 약이 좀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간독성이 좀 덜한 곰팡이 약이 나와 있어서 이제 무좀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균하고 곰팡이는 다릅니다. 무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백선이라고 해요. 백선. 무좀, 백선인데 이 백선이 이 무좀균이요. 균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무좀균이 곰팡이인데 집안에 피는 곰팡이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도 피고
부엌에도 피고 욕실에도 피고 살 수 있는 조건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좀균도요. 우리 몸속 어디든지 살 수만 있으면 다 살아요. 어디냐면은 고온 다습한 곳, 열이 많은데 물도 많은데 눅눅한 데죠. 목욕탕이 물도 많고 열도 많으니까 목욕탕에 곰팡이가 제일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발에 무좀균이 제일 많이 살죠. 발이 신발에 의해서 가둬져 있으니까 고온 다습하지만 사람마다 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열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특히 또 열이 많은 곳 어디예요? 사타구니죠. 사타구니. 그래서 사타구니에도 무좀균이 많이 살아요. 여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에 무좀균이 많이 사는데 그때를 이제 뭐 고부백선, 완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백선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살면 두부백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손에도 땀 많고 이러면 손에도 무좀균이 살아요. 뭐 발톱에도 살고 그리고 피부 있죠. 등이나 가슴에도 이 곰팡이가 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루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루럭이 얼룩얼룩. 어루럭이 이것도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이 발에만이 무좀이 아니라 온몸에 다 살 수 있다. 여성의 생식기에 사는 무좀균을 특히 칸디다균이라고 하거든요. 여성의 생식기에도 무좀균이 살아요. 그래서 가끔 왜 발에 바르는 무좀균을 이 질염에 쓰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결국 어디에 사냐만 다르지 무좀균은 온몸에 다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현대인들이요 좀 항생제를 좀 많이 먹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항생제라는 게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세균.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 진균을 죽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균들은 서로 세력화해서 얘가 득세하면 얘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득세를 못하고. 그러니까 세균이 많으면 유익균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항생제는 세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여서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오래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항생제가 이렇게 나쁜 균을 죽이려고 먹었는데 유익균도 죽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무좀균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틈새를 타서 왜 전쟁이 났을 때 그 도둑들이 창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생제로 세균을 죽이면서 좋은 균도 죽인 틈새에 무좀균이 번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뭐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좀 장기간 복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입에 하얗게 뭐가 끼는 거. 그것 때문에 병원을 또 오시거든요. 이거는 항생제로 안 죽어요. 이거는 뭘로 죽냐? 항진균제로 죽어요. 이걸 아구창이라고 해요. 아구창. 그래서 저는 항생제 애들 처방 날 때 엄마들이 약 먹이고 나서 약 먹었으니까 선물로 사탕 줄게 하고 사탕을 주는 거를 굉장히 못하게 했어요. 소아과에서 약국할 때. 왜? 항생제를 먹어서 세균을 죽였을 때 진균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 단 것이 들어가면 이 무좀균들은 이 당을 좋아하거든요. 당을 원료로 무럭무럭 크니까 아구창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애들 항생제 먹이고 사탕 먹이지 말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칸디다성 질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에 사는 나쁜 균인데 여성들이 피곤하고 또 단 거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이 피곤할 때 초콜릿이나 빵이나 막 이런 걸 먹게 되면 하얗게 분비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무좀처럼 가려운 그런 질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잘 낫지 않는 진균성 폐렴, 진균성 부비동염, 진균성 모낭염 이거는 무좀균처럼 이 부비동, 이 코도 얼마나 눅눅하고 습해요. 머릿속도 눅눅하고 습할 수 있잖아요. 폐도 마찬가지죠. 이런 곳에
진균이 살아버리면 굉장히 난치성 질환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균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면 숙제겠죠. 근데 이런 인간들도요, 우리들도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면 더운 한국을 피해가지고 따뜻한 나라로 휴가도 가고, 겨울철에도 우리가 따뜻한 나라로 휴가를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들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을 찾아가요. 근데 이 생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산 알칼리성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위는 산성이어야 되고, 그 십이지장은 알칼리성이어야 되고, 또 우리 몸 전체는 약 알칼리성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강한 여성의 그 질내 산도는 pH 3.5에서 4.5 정도 약간 산성에 가깝습니다. 유산균이 많이 살면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질유산균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산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H가 3.5에서 4.5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위축성 질염이라고 혈액이 부족하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질내가 위축이 되면서 위축성 질염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그 생식기에 pH를 재봤더니 6 내지 8 정도 되는 거예요. 6 내지 8 정도가 되면 나쁜 균이 많이 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질내 감염이 잘 생겨요. 그런데 이럴 때 좀 청결하고자 비누로 씻게 되면 비누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잘 모르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지나친 청결을 강조하면서 비누로 막 자주 씻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약산성을 유지하시고, 좀 만약에 씻고 싶으시다면 그냥 물로 씻는 것을 추천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산도를 맞추고 싶으시면 전용 세정제가 있어요. 여성 그 생식기를 청결하게 해주는 전용 세정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부는 역시 약간 약산성인 게 좋아요. 그래야 나쁜 균이 잘 못 살아요. pH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 만약에 곰팡이 균이 산다면은요, 이때 역시 비누도 추천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누도 약간, 비누가 알칼리성인데 곰팡이균은 이 건강한 사람들의 pH보다 약간 더 높은 상태, pH가 5에서 5.5, 약간 알칼리 쪽으로 기울었을 때 저 생존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발에서 냄새 난다고, 발 가렵다고 비누로 씻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역시 그 약간 약산성 그런 세정제로 발을 깨끗이 꼼꼼하게 씻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정균을 발라서 균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곰팡이가 살 수 없는 조건,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피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피부가 딱 보면은 그냥 피부 한 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피부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표피, 껍데기, 표피가 있고, 그 다음 진피가 있고, 그 밑에 피하 조직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표피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표피에는 혈관이 없고 진피층으로 혈관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럼 무종균은 어디서 사냐 했을 때, 무종균이 사는 곳은 이 표피예요. 껍데기, 맨 위에 껍데기에 무종균이 살고 있어요. 이 껍데기를 무종균이 공략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껍데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표피의 껍데기? 각질이라고 하죠. 각질. 이 각질층에서 무종균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 표피에도 면역세포가 살아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건강하면 각질층을 뚫고 곰팡이균이 들어와도 우리 면역세포가 얘네를 몰아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튼튼하면 사실 무뇨병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종균에 자꾸 노출이 된다? 아, 내가 면역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각질층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질층이 뭐냐면 피부의 표피층의 맨 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각질인데요. 피부를 보호하고 이물질의 침투를 막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어때요? 수분 함유량이 많고 팽팽해야겠죠. 촉촉해야 나쁜 균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그래서 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은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50%고요. 또 케라틴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지방이 20%고 나머지는 수분이에요. 그리고 이 각질은 한 달 정도의 주기로 교체되고 있어요. 한 달 주기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저희 어렸을 때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샤워를 계속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샤워기 없었어요. 큰 고무 다라이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목욕탕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고무 다라이에서 저희를 씻겼거든요. 근데 매일 씻길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만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중 목욕탕이 생기니까 목욕탕에 가서 엄마가 때를 밀어줬어요. 때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때를 미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면 굳이 때를 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드리지만 각질층이 한 달에 한 번씩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굳이 때를 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하는 아파트에 사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때를 미는 게 추억이 되고 지금은 저도 때를 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좀균은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뭔가를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들도 뭔가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균은 도대체 얘네들은 내 몸속에서 뭘 먹어서 이렇게 오래 사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무좀균들은요. 질소하고 당을 먹고 살아요. 질소하고 당. 질소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백질에만 있다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에는 질소가 없어요. 단백질에만 질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무좀균이 분해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든 저희 옛날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애기들 많이 나면 알아서 먹고 산다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만나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균들도 진짜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알아서 먹고 사냐? 케라티나제라는 케라틴, 이 각질에 있는 케라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 균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딱 달라붙으면 케라틴을 분해해서 쪽쪽쪽 질소를 빼서 먹고 사는 거죠. 질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설탕이나 초콜릿, 이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이 균들이 각질층을 뚫고 표피층을 뚫고 진피층까지 가가지고 혈액 속에 당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이 무좀균이 들어와서 우리의 질소를 훔쳐 먹으려고 할 때 아까 보셨죠? 그림에서 표피층에도 면역세포가 산다고. 이 면역세포하고 너 무좀균 들어와서 내 거 질소 훔쳐가? 하면서 싸움을 해요. 싸움을. 지켜내려고. 그 싸울 때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바로 물집이고 가려움이고 빨갛게 되고 피부 벗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밀고 막고 이렇게 먹고 먹히고 이렇게 균하고 우리 면역세포의 한판 이 승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가렵고 막 물집 잡히고 막 쓰라리고 이런 반응인 거예요. 무좀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내 면역세포들이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피부도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아요. 각질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선균이 목욕탕 같은데 또는 수영장,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이렇게 공공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좀균에 접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남의 각질층이 내 피부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균이 내 피부에 올라오는데, 그렇다라 하더라도 그 균들이 각질층을 뚫고 들어오는데 24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공장소에 다녀와서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씻고 바짝 말려놓는다면 절대 감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수영장 갔다 오고 목욕탕 갔다 오면 더 청결에 신중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을수록. 젊어서는 면역세포가 튼튼하니까 얘네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보니까 면역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면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영장 갔다 와서 감염이 된 경우는 사실 표피층이니까 잘 관리만 하면 없어져요. 근데 만성적으로 해마다 재발이 되고 잘 안 낫는 사람들은 이 균들이 진피층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이 포자균이. 곰팡이는 버섯도 곰팡이라고 하잖아요. 버섯 곰팡이. 포자균이라고 있어요. 이 균들이 표피를 뚫고 38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진피층까지 침투를 했기 때문에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진피층에는 혈관들이 있고 혈액 속엔 당이 있고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게 많고 특히나 이제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림프 찌꺼기들은 무좀균에 완전히 파티 장소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무좀에 많이 걸려요. 당뇨 환자들이 질염에도 많이 걸리고 당뇨 환자들의 발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발 관리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자꾸 무좀균에 재발이 된다면 내가 진피층까지 함락이 됐구나. 이렇게 위험 신호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염증은 번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끝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쥐구 2바퀴 반에 어마어마한 혈관이 있잖아요. 쥐구 2바퀴 반의 혈관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순환계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무좀균이 재발이 된다면 이 무좀의 염증이 진피층까지 함락이 되어서 내 온몸을 돌 수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 무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무좀은요, 약국에 오셔가지고 무좀약 주세요 했을 때 약사님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물집 잡혀요? 뭐 각질 잡혀요? 이렇게 각질이 잘 단단해요? 또 뭐 발가락 사이가 그래요? 손바닥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손톱이 그래요? 발톱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좀약 주세요 해서 그냥 무좀약을 딱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무좀의 형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에 적합하게 무좀약을 골라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무좀약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 사이가 그렇습니다. 물집이 자꾸 잡혀요. 그리고 각질이 자꾸 벗겨져요. 또는 각질이 이렇게 두터워져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같은 가격이라도 좀 빨리 나을 수 있게 효과가 좋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골라드릴 수가 있으니까 무좀의 형태를 잘 인지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고를 때. 그래서 이 무좀약에도 종류가 많아요. 일단 무좀약이라는 거는 곰팡이를 죽여야겠죠. 자, 곰팡이를 죽이는 약에도 종류가 많아요. 아졸게 약물하고 아릴 아민게 약물로 나눠지는데요. 아졸게 약물을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제가 약사 됐을 때도 처방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약들이에요. 뭐 케토코나졸 개통 한 20년 전 썼던 약물이고 지금은 안 쓰는데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이런 것들이 다 아졸게 약물입니다. 진균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해요. 근데 이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케토코나졸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거의 안 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트라코나졸 계열의 약들도 간독성이 많이 보고가 돼 있어서 간 수치가 높은 사람한테는 처방을 안 내요. 근데 이제 이게 간 수치가 간이 건강한 사람한테 처방이 종종 되는 이유는 이게 그 곰팡이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여성의 생식기에 잘 발병하는 칸디다균 이런 다양한 균들에게 잘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잘 쓰여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증상을 잘 전문가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제품을 고르는데 훨씬 쉬우니까
부끄럽다고 그냥 무좀약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그 증상인지를 꼭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쓰는 게 아릴 아민계 약물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테르비나핀이라는 성분의 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사셨을 때, 약을 사셨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분인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핀으로 끝나는 테르비나핀, 부테나핀, 나프타핀 이렇게 핀으로, 나프티핀, 핀으로 끝나요. 핀. 이게 이제 요즘 대세 약물인데 진균 세포를 죽이는 살균균 작용이 커요. 근데 대신에 이게 칸디다균, 여성의 질염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약물이 있는데 어느 균에 듣고 어느 균에는 안 듣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균만 죽이면 될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균하고 우리의 면역세포가 싸움을 하면서 생기는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거든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균제를 기본적으로 쓰고 무좀약에 보면은 항진균제를 무좀약으로 쓰고 그 외에 플러스 해서 이 무좀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어요. 리도카인이라는 성분인데 리도카인은 사실 국소 마취 성분인데 이 성분을 쓰게 되면은 마취가 이렇게 되니까 가려움이나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리도카인 들어가 있는 무좀약도 있고요.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디펜히드라민은 항히스타민제예요. 이게 항히스타민제? 왜 들어가 있죠? 가렵지 말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좀 증상이 있는데 굳이 가렵지 않다면 이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리도카인이나 디펜히드라민이 굳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무좀균만 죽이는 약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려운지 통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드리세요. 에녹솔론이라는 성분도 마찬가지로 항염증 작용이라 진물이 나거나 진물이 나서 막 긁어가지고 막 전라도 사투리로 쓰리고 아플 때 이제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좀 낫죠. 또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무좀약이 있는데요. 이제 발냄새를 잘 잡아줘요, 이게. 그럼 제가 무좀이 있는데 발냄새도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은 훨씬 좋잖아요. 멘톨. 이 멘톨이 파스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캄파. 네. 멘톨, 캄파, 살리실산. 이게 다 파스 같은 제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그 모기 물릴 때 쓰는 그런 제품에도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들어있겠어요? 그 피부에 청량감을 제공하고 가려움을 없애주고 이런 어떤 부대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무좀약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각질을 녹여줘요. 이렇게 연화한다고 하죠. 산이기 때문에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이유가 이 딱딱한 각질을 통과해서 약이 잘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피부가 너무 얇고 이런 사람들은 살리실산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 너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질이 있습니다. 각질이 없습니다. 벗겨졌습니다. 가렵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할 때 본인의 그게 맞는 제품을 고르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무좀약을요, 사람들이 대충 바르더라고요. 근데 대충 발라서는 이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꼼꼼히 바르셔야 돼요.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바르라는 거죠. 특히나 증상이 없어져도 좀 잠복해 있는 저희 이렇게 균들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리한 상황이 되면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좀균을 발라서 증상이 좀 사라져도 한 일주일 이상을 좀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무좀이 생겼고 여기에는 없다 하더라도 무좀균이 잠복해 있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없는 것도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낫고 싶다고 막 듬뿍 바르면은 좋지 않죠. 피부 좋아지고 싶다고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무좀 약을 바를 때는요. 반드시 꼼꼼히 씻고 물기를 싹 이렇게 말린 후에 그 다음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양말이나 신발 등도 소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실컷 균 죽여서 이렇게 했는데 신발에 무좀균이 막 있다.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외선, 햇볕 쨍 하고 드는 날 신발을 소독을 해주는 게 깨끗이 빨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꼼꼼히 바르기가 너무 힘들다. 맨날 바쁘고 잊어버리고 그런다. 그럴 때는 요즘은요. 한 번만 바르면 되는 무좀약이 있어요. 근데 이 무좀약은 조금 한 번만 바르기는 하는데 24시간 동안 씻으면 안 돼요. 깜빡 잊고 발을 씻어버리면은 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씻지만 않는, 그러니까 주말에 하시면 되겠죠. 안 나가고, 외출 안 하고, 주말에 딱 바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이 있는 쪽도 바르지만 균이 없는 쪽도. 발이 이렇게 있으면 균이 밑에 있다 하더라도 발 위에, 이위에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다 발라주시고 24시간 기다렸다 씻으시면 균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편리한 제품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근데요, 이런 무좀균뿐만이 아니라 무좀균은 그래도 그냥 친구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스트레스는 이 조갑진균증이에요. 손톱이나 발톱에 무좀균이 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조갑질환이 이제 이런 조갑진균이라고 말하는 무좀균으로 인한 조갑진균증도 있지만 사실은 조갑질환의 종류가 많아요. 조갑박리증, 조갑이영양증, 조갑건선, 또 조갑진균, 무좀 이렇게 의외로 손톱, 발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조갑 질환의 한 종류가 조갑진균증이라는 거. 손발톱 무좀, 조갑진균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손톱보다는 발톱의 증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겠죠. 이 손톱, 발톱 무좀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요. 균들이 좋아하는 게 질소하고 당이기 때문이죠. 당을 먹고 무럭무럭 사니까. 그리고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손발톱 무좀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면역세포들이 잘 가서 무좀균들을 빨리 없앨 텐데 혈액이 부족하면 말초까지 혈액이 안 가고 그러면은 면역세포도 못 가서 그냥 우리가 균들에게 내줘버리는 거죠. 내 영역을.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혈액이 부족하시는 분,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래서 무좀 하면은 눅눅하고 습하다 이러니까 왜 이렇게 좀 풍채도 좋고 술도 잘 먹고 막 이러는 남자 이런 어른들을 상상을 하겠지만 조갑진균증은요 그 병약하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양이 잘 흡수가 안 되고 혈액이 부족하고 기운이 없으시고 면역이 약화되면 손발톱에 무좀균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좀균이 있으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죠. 눈으로 보이는데 손톱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어디에 이렇게 대인관계 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이런 손 발톱 무좀을 해결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약물들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치료를 얼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발톱 무좀약은요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어요. 이제 바르는 거는 그 매니큐어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액이 건조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한 직후에는 반드시 꽉 잘 막아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제 발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먹는 약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성분의 그 무좀약은 간 수치가 높으면 잘 처방을 안 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플루코나졸이라는 그 성분의 이 무좀약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약은 간독성이 많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전문의약품이니까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조갑진균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이런 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는 무좀약 테르비나핀이 먹는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약 역시 간독성이 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좀약을 드실 때는 간 수치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드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무좀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좀을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릎의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무릎, 골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손, 발톱 무좀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 걸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 걸까요? 무좀이 오래되면 관절염이 생긴다고? 관절염이 오래되면 무좀이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바로 무좀은 염증이라는 뜻이죠. 관절염도 염증이잖아요. 즉, 염증을 방치하면 염증은 산불처럼 온몸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순환계라서 그래요. 우리 몸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면 그 염증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좀은 불치병이래 이러면서 그냥 대충대충 연고 바르고 이렇게 벗어나고 그냥 이렇게 이번 여름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무좀이 있다. 내 몸에 염증이 있구나. 면역을 재정비해야겠다. 이렇게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큰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무좀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좀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목욕탕에 곰팡이가 핀다고 계속 락스로 곰팡이균을 죽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욕탕이 환기가 잘 되도록 통풍기를 가동을 시키고 물기를 닦아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좀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너무 꽉 끼는 속옷을 입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작업화를 한 켤레만 가지고 신으시라고 안 하고 여러 켤레를 두고 작업화를 수시로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균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특히 이 무좀이 잘 안 낫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좀균이 표피층이 아니라 진피층, 즉 혈관이 지나가고 림프관이 지나가는 진피층까지 무좀균이 침범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 림프순환, 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셔서 특히나 림프순환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림프순환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수도, 혈액순환은 상수도, 혈액은 맑고 깨끗한 물이 지나가는 곳, 림프는 찌꺼기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림프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림프순환이 왜 안 돼요? 내가 배출해낼 수 있는 찌꺼기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많이 남기는 음식들 아시죠? 지나치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또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림프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림프순환이 되려면 혈액이 많아야 되는데, 체액이 많아야 되는데, 체액이 부족한 탈수를 유발하는 커피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순환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림프 찌꺼기가 있고 그 림프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무좀균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 체액을 확보를 해주는 게 아주 근간인 거죠. 또 무엇보다도 면역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이 무좀균을 언제 죽이냐? 우리가 잘 때죠, 잘 때. 잠을 잘 때 면역세포가 내 몸을 수리를 하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미인이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달리는 차를 고칠 수는 없죠.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가 달리는데 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좀균이 있으시면 면역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면역이 튼튼하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잠을 잘 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좀균이 있으신 분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막 열심히 산다면 무좀은 잘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림프순환이 잘 돼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혈당 관리를 잘해야겠죠. 왜? 무좀균은 질소하고 당을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칸디다성 질염, 여성들 같은 경우 칸디다성 질염이라고 매우 가려운 질염이 있거든요. 칸디다성 질염에 잘 걸리는 여성들을 살펴보면 단 것을 매우 좋아해요. 빵 좋아하고 이렇게 과자 좋아하고 이렇게 단 거. 피곤하니까 자꾸 단 거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칸디다성 질염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무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 먹고 내 몸에 물이 충분하게 체액 관리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이런 거죠. 결국 근본에 충실해야 무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좀은 불치병이 아니고 무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무좀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죠. 바로 탈모죠. 이 탈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